뉴질랜드 하면 끝없이 펼쳐진 푸른 목초지를 많은 분들이 떠올릴 것입니다. 한때 인구보다 양이 20배나 많았고 그 양털과 양고기가 전 세계를 누비던 완전한 양의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풍경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섬에 과연 양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일까요? 본래 뉴질랜드는 포유류가 살지 않던 완벽하게 고립된 새들의 낙원이었습니다. 포식자도 경쟁자도 없던 그 땅은 수천만 년간 오직 새들의 천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 한 마리의 양도 없이 비어있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이 생태계가 100여 년 만에 양의 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걸까요? 거대한 불을 만들고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 원동력을 지금부터 추적하겠습니다. 1773년 제임스 쿡 선장이 이끄는 탐험선이 뉴질랜드 남섬 해안에 정박합니다. 배에서 내린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양 2마리와 염소 1쌍, 그리고 돼지 몇 마리가 처음으로 이 땅을 밟았습니다. 쿡은 항해 중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이곳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축들은 대부분 야생화되거나 원주민 마오리족의 사냥감이 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뉴질랜드 땅에 양을 정착시키려던 첫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던 겁니다. 그로부터 70년 뒤인 1840년대 영국이 본격적으로 뉴질랜드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번엔 조직적인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정착민들은 영국에서 키우던 메리노종과 링컨종 양을 대량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자급자족을 위한 소규모 목축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땅의 조건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온화한 기후, 연중 푸른 초원, 그리고 천적 없는 완벽한 환경이 양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19세기 중반 뉴질랜드 양은 겨우 수만 마리에 불과했지만 그 수는 믿기 어려운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수백만 마리로 폭증한 겁니다. 이 경이로운 속도의 배경에는 당시 뉴질랜드를 뒤흔들던 또 다른 광풍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드러시였습니다. 뉴질랜드 남쪽의 오타고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자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전 세계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항구 도시 더니든은 하루아침에 남반구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금맥은 생각보다 빨리 고갈됐습니다. 1870년대 중반 금광 대부분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수만 명의 광부들이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그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떠나거나 아니면 남아서 다른 길을 찾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목축업이었습니다. 금광 개발로 형성된 도로와 인프라, 그리고 항구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 흐르는 것은 금이 아니라 양털이었던 것이죠. 당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직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메리노 양털은 최고급 원단의 원료로 각광받았습니다. 뉴질랜드 목축업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넓은 초원을 헐값에 확보하고 대규모 목장을 세웠죠. 목장주들은 단 몇 명의 목동만으로 수천 마리의 양떼를 관리했습니다. 1870년대 후반 뉴질랜드는 이미 양털 수출국으로서 국제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결정적인 한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양털은 수출할 수 있었지만 양고기는 수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시 뉴질랜드에서 영국까지는 배로 석 달이나 걸렸고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 고기는 항해 중 필연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양고기는 현지에서 소비되거나 아예 폐기됐습니다. 양의 가치를 절반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한계를 깨뜨린 한 척의 배가 뉴질랜드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1882년 더니든 항구에서 한 척의 범선이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더니드노라는 이름의 이 배는 역사상 처음으로 냉동 양고기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시도였죠.
증기압 축식 냉동 시스템을 장착한 이 배는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며 98일간의 대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죠. 석 달이 지나 더니드노가 런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선창 문이 열렸고 검수관들이 고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뉴질랜드를 떠날 때와 거의 동일한 상태였던 겁니다. 런던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신선한 양고기를 먼 남반구에서 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이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경이로웠습니다. 더니드노가 실어온 고기는 단 며칠 만에 완판됐고 가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게 됩니다. 이 성공은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 전체의 판도를 바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더니드노 이후 냉동선 건조가 급증했습니다. 단 한 척이었던 냉동선은 10년 만에 수십 척으로 늘어났고 세기가 바뀔 무렵엔 100척이 넘는 함대가 태평양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양고기 수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뉴질랜드는 더 이상 양털만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양의 모든 것을 수출하는 완전한 양 산업국가로 진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가장 크게 환영한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공장 노동자들의 만성적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뉴질랜드를 제국의 목장으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자본과 뉴질랜드 정부의 협력으로 대규모 목축 인프라가 구축됐고 20세기 초반 뉴질랜드 수출의 대부분이 영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경제는 사실상 영국 식탁에 종속된 구조였던 겁니다. 1920년대 뉴질랜드 양의 개체수는 인구의 20배에 달했습니다. 양의 나라는 더 이상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정체성 그 자체였던 겁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즉각 영국을 지원해 주었고 양고기와 양털은 전쟁 물자로 대량 공급됩니다. 전시 특수로 목축업은 호황을 누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뉴질랜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수입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더 큰 문제는 영국이 유럽 통합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973년 영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는 뉴질랜드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유럽 시장은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시했고 뉴질랜드산 양고기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100년간 유지되던 뉴질랜드 영국의 특혜 무역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겁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뉴질랜드 수출의 절반 이상이 영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그 비중은 급격히 추락하고 맙니다. 뉴질랜드 목축업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문을 닫았고 미국은 자국 축산업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운송비가 급등했고 냉동선 운영 비용이 치솟았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1980년대 초반 뉴질랜드 정부는 대대적인 경제개혁에 나섭니다. 목축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로저노믹스라 불린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개혁이었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소규모 목장이 파산했습니다. 양의 개체수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100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증가하던 양떼가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양의 나라의 종말. 하지만 뉴질랜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는 전환의 기회이기도 했죠. 뉴질랜드는 더 이상 단순히 많은 양을 키우는 나라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양을 키우느냐가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각성이 1990년대 들어 뉴질랜드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양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양의 질을 높이기로 한 겁니다. 프리미엄 시장 공략이 시작된 것이죠. 메리노 양털은 럭셔리 브랜드의 원단으로 재포지셔닝됐고 양고기는 청정 자연에서 자란 건강한 육류로 마케팅됐습니다. 뉴질랜드는 자국의 지리적 고립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한 겁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 항생제 없는 방목,
지속 가능한 농업.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뉴질랜드 양 산업의 새로운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시아입니다. 특히 중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양고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뉴질랜드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뉴질랜드는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최초의 선진국이 됩니다. 이는 전략적 대승이었죠. 중국 중산층이 급증하면서 고품질 양고기 수요가 치솟았고 뉴질랜드는 그 시장을 선점한 겁니다. 100년간 의존하던 단일 시장에서 벗어나 시장 다각화에 성공한 겁니다. 양의 개체수는 대폭 감소했지만 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원자재를 수출했다면 이제는 가공 제품과 브랜드를 수출합니다. 양털은 고급 의류로, 양고기는 레스토랑급 컷으로 포장됩니다. 뉴질랜드는 이제 양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좋은 양을 키우는 나라로 제정이 됐습니다. 시작은 분명 치열한 경제전쟁과 제국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역사가 지나간 자리에 양들은 이제 단순한 가축을 넘어 이 나라의 운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낯선 섬은 그들 덕분에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고 인간의 욕망을 싣고 왔던 그들은 이제 이 땅의 바람과 가장 잘 어우러지는 풍경이 된 것이죠. 어쩌면 뉴질랜드를 진정으로 채운 것은 양털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 기대어 살아온 그 따뜻한 공존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